안녕하세요. AI 크레드 양혁준입니다. 저는 오늘 Epigenetics from Histone to 3D Chromatin Architecture라는 제목으로 제 연구 분야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Central Dogma of Molecular Biology로 이제 이 발표를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DNA는 그 자체로 이제 복제가 가능을 하고 RNA로 트랜스크립션이 될 수 있으며 이 RNA는 다시 단백질로 트랜슬레이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분자생물학의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기본 원리입니다. 즉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그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백질로까지 이제 발현이 번역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갖고 있는 모든 유전자가 발현이 되지 않고 특정한 상황이 될 때 발현이 되거나 혹은 발현이 되었다가도 다시 상황이 바뀌면 발현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똑같은 DNA 서열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발현되는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조금 런 에피제네틱스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에피지놈에 해당하는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최근에는 에피트랜스크립톰 혹은 에피프로테옴까지도 확장해서 포함시켜서 그 설명하고 있을 때가 꽤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에피지놈은 말 그대로 DNA 지놈상에서 어떤 변형 대표적으로 DNA 메틸레이션이나 혹은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이 유전자가 실제로 전사가 될지 혹은 전사가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해서 이제 조절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발현이 된 RNA라고 할지라도 M6A 모디피케이션이나 다른 여러 종류의 RNA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분해 속도를 늘린다든지 혹은 더 빠르게 어, 더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켜서 발현이 더 오래 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번역이 된 이러한 RNA를 통해서 번역이 된 프로테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종류의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더 단백질이 빨리 분해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도메인이 생기면서 원래 하던 역할과 다른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DNA는 동일하게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떠한 조절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 발현되는 양상이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런 에피지네틱스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에피지놈에 해당하는 크로마틴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DNA 같은 경우에는 크로모좀과 같이 가장 많이 응축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이제 작게 어, 작은 범위에서 보게 되면은 DNA가 뉴클레오좀이라고 하는 히스톤 옥타머를 감싸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DNA가 메틸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뉴클레오좀에 있는 히스톤의 어, 메틸레이션이나 아세틸레이션, 유비키티네이션과 같은 여러 종류의 모디피케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을 하게 되는 것에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이런 크로마틴이 얼마나 많이 응축되어 있느냐, 혹은 많이 오픈되어 있느냐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DNA 메틸레이션이 존재하게 되면은 콘덴스트 크로마틴인 경우가 많고 또한 히스톤 아스틸레이션이 되게 되면은 이런 옥타머 구조가 풀리게 되면서 오픈되어 있는 크로마틴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스톤 메틸레이션이 조금 독특한데요. 이제 K4, H3, K4 트라이메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픈된 크로마틴에 많이 존재하게 되고 K9 트라이메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콘덴스트 크로마틴, 헤테로크로마틴에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1차원적인 정보, 즉, 히스톤 메틸레이션 혹은 DNA 메틸레이션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유전자가 발현이 되고 혹은 발현이 막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어 왔었는데요. 이제 10년, 20년 전부터 해서 이러한 1차원적인 정보가 3차원적인 크로마틴 스트럭처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많은 연구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구조물이 이러한 여러
염색체들이 AB 컴파트먼트라고 하는 가장 큰 규모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A 컴파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오픈 크로마틴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되고 B 컴파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콘덴스드 크로마틴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컴파트먼트 안에는 테드라고 하는 토포로지컬 어소시에이티드 도메인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같은 A 컴파트먼트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테드에 속해 있으면은 서로 인터랙션을 많이 못하게 되는, 즉 다른 의미로 이제 같은 테드 안에 있을수록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테드 구조물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진 단백질이 이제 CTCF와 이제 코에신인데요. CTCF는 이런 테드들끼리 서로 인터랙션을 하지 못하는 인슐레이터로서의 역할, 그리고 코에신 같은 경우에는 같은 테드 안에서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어, 서로 어, 엮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테드 안의 구조물들이, 이런 테드라는 구조물이 왜 대체 중요하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테드 내부가 서로 그 상호작용할 확률이 높고, 서로 인터랙션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런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기 위한 EP 인터랙션이 일어나기가 더 수월해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테드 안에 EP 인터랙션이 존재함으로써 프로모터에서 이제 증가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테드 구조물이 깨지게 되면은 원래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이낸서가 프로모터와 상호작용하지 못해서 유전자 발현이 안 되거나 혹은 떤 A라고 하는 유전자를 발현시켜줘야 되는 이낸서가 테드 구조가 깨지면서 다른 B라고 하는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뉴로디제너티브 디지즈라던가 혹은 캔서 같은 경우에 이런 삼차원 구조물이 깨지고 뭉개지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했던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2022년 EMM에 퍼블리시된 논문인데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셀에서 이런 삼차원 구조물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탐구한 논문입니다. 어, 이제 브레스트 캔서 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용체가 그 폐 종류가 없을 경우에 이제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셀, TNBC라고 해서 더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심각한 증상을 나타낼수록 원래 와일드 타입,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셀에 비해서 이런 테드 구조물이 인터랙션 하는 구조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페시픽한 사이트에서만 봐도 그렇고 지놈 와이드하게 봤을 때도 이런 테드의 인터랙션이 많이 약화가 고 또한 EP 인터랙션을 볼 수 있는 이런 룹 구조도 많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러한 3차원 구조물, 3차원 크로마틴 스트럭처를 연구하는 것이 어떤 질병 연구에 있어서 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3차원 구조를 다시 원상태로 돌림으로써 다시 유전자 발현을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3차원 크로마틴 스트럭처를 볼 수 있는 실험들이 비용도 비싸고 테크니컬한 허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를 3차원 크로마틴 스트럭처를 볼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이런 AI 모델이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AI 모델은 보통 인풋으로 1차원적인 정보, DNA 서열이라던가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혹은 크로마틴 어세서빌리티,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CTCF라던가 코에신과 같은 어떤 팩터들의 크로마틴 위치를 판단을 함으로써 그거를 실제 1차원 정보를 넣어서 그거를 3차원적인 정보로 이제 변환하는 그런 그런 AI 모델이 이제 개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델들이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단점들 혹은 한계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오가노이드나 티슈와 같이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런 예측을 하기 힘들다. 그리고 디프렌시에이션 과정 혹은 이제 약물을 처리했을 때 어떤 다이내믹한 변화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런 1차원적인 정보가 그렇게 많이 안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다이나믹 레스폰스를 판단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시퀀싱 플랫폼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그리고 그런 실험들을 하는 그룹도 많이 늘게 되면서 되게 다양한 방식의 시퀀싱 플랫폼과 뎁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제 1차 정보를 넣고자 하는 인풋 시그널들이 서로 다 그 호환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를 이제 통해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1차원 정보를 이 단순한 이런 정보만 넣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약물을 처리한다던가 혹은 이제 티슈에서의 정보를 이제 주입을 함으로써 이런 프레딕션 모델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근래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